잃어버린 푸시를 찾아서. 책상 위의 간접 조명과 컴퓨터에서 내쏘는 빛만이 방안을 흐리게 비추었다. 방안은 사물을 겨우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둑어둑했다. 머리에 두른 헤드셋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락 발라드가 벨레의 피를 들뜨게 만들었다. 어깨를 들썩이던 그는 다리를 빠르게 떨다가 우뚝 멈추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여느 집과 달리 검푸르렀다. 천장에 붙여놓은 별과 달은 야광이었다. 주위가 어두워서 별과 달이 더욱 환했다. 우주를 옮겨놓은 듯 아득한 천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이 갑자기 복잡하게 뒤엉켰다. 우주 어딘가에 벨레, 네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세계가 있다. 너는 그곳에서 왔으며 합의를 이루어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다짐하듯 자신에게 말하고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숨을 길게 내쉬었다. 평화로웠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얼굴에 균열이 일어나는 듯 했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심장 깊숙한 곳에 창이 날아와 박히는 것처럼 쓰라리고 아팠다. 창날 끝에는 자괴감이라는 독이 묻어 있었다. 푸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야. 용기가 있었더라면 기적을 일으켰을 거야. 네 손목을 묶은 끈들이나 너를 결박했던 끈들은 기껏해야 1cm 두께밖에 안 되는 밧줄이었겠지. 그것이 어떻게 너의 의지를 결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겁을 먹었던 거야. 푸시의 알몸을 보면서 너는 부르짖었지만 어쩌면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몫을 빼앗겨버린 자의 억울함이었을지 몰라. 진정으로 분노했다면 너는 그 끈을 잘라버렸을 거야. 의지의 칼날만큼 강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어. 너는 푸시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거야.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파들파들 떨기 시작했다. 폭풍처럼 경련이 그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겨우 진정이 된 그는 지친 얼굴로 의자를 당겨 앉았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벨레는 다시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다. 그는 수시로 작업을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푸시를 찾아 나서곤 했다. 아니, 그가 지금 인터넷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푸시가 아니라 은선이었다. 그는 푸시가 은선이라는 성숙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돌아왔을지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아라와 헤어진 뒤 한 달쯤 지나서였다. 그는 모처럼 만에 아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라는 마침 캐나다로 건너가고 한국에 없었다. 덕수궁 앞에서 헤어진 그날 이후로 아라는 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캐나다로 가면서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의류가게 종업원에게 메모 한 글자를 남긴 것도 없었다. 그는 아라가 완전히 마음을 돌렸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 아라가 그렇게 돌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더욱 괴롭고 참담했다. 그는 상처를 입은 마음으로 혼자서 기차를 탔다. 그날 기차 안에서 우연히 은선을 만났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서야 은선의 모습이 푸시의 모습과 겹쳐서 보이기 시작했다. 은선의 목소리와 모습이 떠오르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환영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은선의 모습을 지우려고 애를 써봤지만 헛수고였다. 은선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푸시의 자리를 차지했다. 사랑을 느끼거든 내가 돌아온 줄을 아세요. 그는 푸시의 마지막 편지에 있는 한 구절을 예언처럼 되뇌며 은선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은선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름과 대강의 나이 외에는 은선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벨레가 낯선 누군가를 만난 뒤에 환영과 환청에 시달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12살 전후의 여자아이들을 보거나 20대 전후의 여자와 눈길이 마주칠 때면 애틋한 그리움에 빠져들었고 푸시가 돌아온 것은 아닌지 습관적으로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다. 때문에 그가 민철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 스스로를 벨레라고 부르듯이 실종된 아지로 느껴지는 여자를 푸시라고 불렀다. 그러니 그가 인터넷으로 찾고 있는 은선은 은선이가 아니라 돌아온 푸시였던 것이다. 벨레는 벌써 며칠 전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의 푸시를 찾습니다 라는 공개 편지를 띄워놓았다. 그는 푸시를 찾는 공개 편지 끝에 푸시의 마지막 편지를 원문 그대로 옮겨두었다. 공개 편지를 읽은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메일을 보내왔다. 하지만 대부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장난 편지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비방글이었다. 미친놈이라고 대놓고 욕하는 글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돌아온 푸시가 그 편지를 읽어주기만 바랄 뿐이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던 그는 문득 생각이 떠올라 인터넷에서 은선이라는 이름을 모두 찾아냈다. 수십 명이 넘는 은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20대와 30대만을 골라서 메일 주소를 복사했다. 그는 홈페이지 대문에 띄워놓은 공개 편지를 복사해서 이메일 쓰기에 붙였다. 은빛 세계와 안드로규노스 그리고 푸시의 실종까지 낱낱이 기록된 장문의 편지였다. 화살로 된 커서는 보내기 위해서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르기만 하면 여러 명의 은선에게 메일이 한꺼번에 발송될 터였다. 그들 가운데 내가 만났던 은선이가 아니 푸시가 있기를. 그는 간절하게 염원하면서도 선뜻 보내기를 클릭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나의 갈망은 꺾여버린 더듬이처럼 부정확하기만 하다. 몸살처럼 알아온 그리움조차 욕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지. 나는 줄곧 욕망과 갈망을 혼동해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는 용기마저 빼앗는 것은 안드로규노스를 음과 양으로 쪼개버린 신들의 계략이 아닐까. 마음의 소리가 북처럼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보내기 위해 놓여진 화살을 눌렀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는 예와 아니오 중에 아니오를 눌렀다. 보내버린 편지를 저장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다. 더 이상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푸시를 찾아 나서야 할지 모른다. 만약 또다시 메일을 써야 할 일이 있더라도 홈페이지에 메일이 남아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그마저 지워지게 되더라도 내 가슴 속 깊이 새겨진 메일을 지울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나의 갈망을 방해하는 신들조차도. 그는 생각 끝에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다. 은성과는 단지 몇 시간을 함께 보냈을 뿐인데 그녀의 이미지는 푸시에 대한 추억들과 뒤섞여 비현실적인 추상화가 되어갔다. 그런데도 은선의 존재는 분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푸시의 영혼인 것처럼. 그는 CD를 꺼내고 새로운 CD를 끼워 넣었다. 로맨틱한 피아노 음악이었다. 당신은 아시나요? 우리의 사랑은 진행 중이라는 걸. 당신이 떠날 때마다 당신은 나의 한 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을. 오, 나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는 음악을 들으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잃어버린 푸시를 찾는다는 핑계로 또 다른 사랑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우연히 한번 만난 것뿐인 은선이라는 여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푸시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에로스의 장난은 아닐까? 에로스가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은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면 어딘가에 와 있을 푸시를 결국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아라와의 관계는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한 것인가? 아라가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도 에로스의 계략인가? 어쩌면 에로스가 아라의 눈을 멀게 만들었을지 모른다. 아라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에로스의 사랑과 합의를 위한 갈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에로스의 치밀한 계략 때문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욕망에 치우친 에로스의 사랑이 정체를 드러내겠지만 그 순간이 오면 얼마나 큰 분노를 느껴야 하는가. 나는 어쩌면 또다시 모호한 갈망에 빠진 것인지 모른다. 피로가 몰려왔다. 벨레는 듣고 있던 음악을 끄고 컴퓨터도 꺼버렸다. 어머니는 벌써 잠이 든 듯했다. 그는 보통 새벽 1시가 지난 뒤에야 자리에 눕지만 늘 새벽이면 일어나 등산을 다녀오는 게 습관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막상 침대에 눕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피로한데도 오히려 정신이 명료해지고 갖은 상념이 몰려와서 괴롭혔다. 그는 30분쯤 잡념에 시달리다가 다시 일어나서 헤드셋을 머리에 쓰고 오디오를 켰다. 억지로 잠을 청하면 도리어 잠이 달아나서 끝내는 날밤을 꼬박 지새우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럴 땐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나았다. 잠이 올 때까지, 지칠 때까지 몸을 학대하는 것이다. 포세이돈의 비웃음.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컴퓨터 책상 아래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기로 한쪽 귀를 덮고 있던 헤드폰을 밀어내자 정한의 목소리가 소란스럽게 튀어나왔다. 밤바다 구경 가자고 여자들이 몰려왔는데 너도 같이 가자. 한밤중에 몰려와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건 뭐 한번 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애들이 너의 동참을 간곡히 원하고 있는데 어때? 갈 수 있겠어? 난 이 밤이 외롭거든. 난 어떤 계집이라도 해치우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다. 미경아, 네가 말해. 확실하게 한번 준다고. 민철이 오빠, 죄송해요. 저 미경이에요. 주무시지는 않았죠? 정한이 오빠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엉뚱한 거 알잖아요. 별일 없으면 같이 가요. 언제부턴가 세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졌듯이 그 자신도 벨레와 민철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존재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그의 의식은 오프라인의 민철로 되돌아왔다. 밤 여행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그렇다고 잘라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여자들과 밤바다를 찾아간다. 도착하면 새벽이 될 테지. 그는 새벽엔 산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준비하고 기다릴게. 집 앞에서 만납시다. 그는 마지못해 대답해놓고 망설였다. 안방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가 깨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미 신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푸시가 실종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신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채,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삶이 신들에 대한 도전이고 끝내는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한 싸움인지도 모르는 채 외롭고 위대한 싸움을 해왔던 것이다.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견디게 해주고 때로는 지혜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오직 푸시를 향한 갈망뿐이다. 갈망이 솟아나고 커질수록 세계를 꿰뚫어보는 마음을 얻게 되고 아주 먼 곳에서 전송되어 오는 지혜를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나는 유한한 생명과 삶, 그리고 번뇌와 고통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지쳐가고 있다. 지구에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뒤써야만 하는 원시적 잔재인 욕망과 이를 부추기는 에로스의 화살,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노리고 있을 검은 망토를 쓴 신의 도당들. 신의 도당들은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찾아왔을 때처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겠지. 망토 속에서 번뜩이고 있는 뱀과 같은 눈, 형상 없는 형상, 미세한 파동조차 일으키지 않는 움직임. 신들의 사자에게 육체는 가면이면서 동시에 내 생명을 박탈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항상 위험을 느끼고 공기 흐름조차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습관처럼 끝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까치걸음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나왔다. 감나무와 목련, 은행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벌린 채 유령처럼 마당에 서 있었다. 하늘 높이 뻗은 은행나무가 그의 시선을 잠시 붙잡았다. 은행나무는 갈망의 상징이다. 나는 은행나무가 품고 있는 저 갈망의 뜻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볼 수가 있다. 어쩌면 나 역시 갈망을 품고 사는 홀로 선 은행나무일지 모른다. 내 갈망은 결국 자기를 향한 진한 그리움이다. 그는 집 앞의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왔다. 거리는 상가에서 내뿜는 불빛으로 을씨년스럽게 흔들거렸다. 그는 거리에 서서 정한을 기다리고 있었다. 10여 분이 지나도록 정한의 일행이 나타나지 않았다. 갑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왼손에서 경련이 일어났다. 손가락들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고 있는 손가락들을 바라보며 분노를 느꼈다. 신의 도당들에게 당한 수치심을 일깨워주는 손가락을 바른 손으로 두들겨 팼다. 하지만 손가락들은 여전히 바들거렸다. 그는 입으로 손가락들을 깨물다가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렸다. 아주 가끔씩 손가락들은 부들부들 떨거나 파닥거렸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멈추는 손가락의 경련이었지만 매번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악몽의 전주처럼. 그가 서 있는 맞은편 정류장으로 버스가 들어와 멈췄다. 빛바랜 듯한 버스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남녀 학생이 사라졌다. 지친 얼굴을 한 중년 여인은 무심코 앞만 바라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2명은 졸고 있었는지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사람을 내려놓은 버스는 더욱 속도를 내어 길 저편으로 달려갔다.
버스에서 모습을 감췄던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 서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여학생이 골목으로 가면서 아쉬운 듯 손을 흔들었다. 남학생은 여학생이 저만큼 멀어진 뒤에 빠른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제법 쌀쌀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푸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역시 몸조심해야지. 제우스의 도당들은 나를 노리고 있을 테니까. 이럴 때 노마노가 곁에 있었으면 지내기가 한결 쉬웠을 텐데. 그러면 은빛 세계에 대해 의논할 수도 있는데. 노마노가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정계에 복귀했다는 소문이 나돌고는 있었지만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쪽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대개 과장되거나 자기 과시를 위해 꾸며낸 것일 가능성이 컸다. 공기에서 완연한 겨울 냄새가 나는군. 올해는 추울 테지. 아니면 추울 거라고 예상했던 작년 겨울이 이상기온으로 따뜻했던 것처럼 눈 한 번 제대로 내리지 않는 시시한 겨울이 되고 말는지 모르지. 기상대는 요즘 들어 제대로 일기예보한 적이 없다. 기상대의 잘못만은 아니다. 대기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기상대조차 공기의 흐름을 짐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아라를 떠올렸다. 아라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아라는 늘 그렇게 차가운 얼굴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때문인지 그는 아라와의 연락을 뚝 끊어버린 채 지냈다. 아라가 캐나다에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대로 캐나다에 머물러 있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았다. 아라에게 전화를 할 자신도 없었지만 그에게 새로운 푸시가 나타난 탓도 있었다. 그는 폐업한 약국 앞에 붙어있는 글자를 들여다봤다. 지나다니면서 무심코 읽어지던 글자들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얼굴을 가까이 하고서야 읽을 수 있겠지만 그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윤곽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다. 1년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조금씩 퇴색하고 발해가던 글자들이다. 점포 임대, 권리금 없음, 근처의 기업형 약국에 밀려 문을 닫은 약국이다. 주변엔 비어있는 점포나 새로 지은 지 1년이 넘도록 나가지 않는 점포도 드물지 않았다.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키가 작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갔다. 우울해 보였다. 청년의 등이 저만큼 멀어졌다. 어디선가 나타난 여자가 남자의 뒤를 쫓는 듯 빠르게 달려왔다. 구두굽 소리가 요란했다. 여자는 다리의 윤곽이 탱탱하게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었다. 여자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긴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춤을 췄다. 여자는 달려들 듯 앞서가던 청년의 목을 휘감았다. 청년은 여자에게서 벗어나려고 몸을 외로 틀었다. 하지만 여자의 팔에 목이 감긴 채 휘청거릴 뿐이었다. 미안해. 낭낭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등 뒤로 푸시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은선에 웃는 얼굴이 푸시의 표정 위로 겹쳐졌다. 도착할 시간에 맞추어 집에서 나왔는데 청년과 여자의 뒷모습이 사거리 코너에서 좌측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봤다. 슬그머니 기다림이 지루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들락거리다 고단하게 잠든 어머니를 깨우게 될까봐 망설였다. 술집들이 모여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한 여자가 문을 열고 그에게 다가왔다. 여자는 좀 전부터 빨간 조명으로 가득한 유리창 안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는 껌을 소리내어 씹으며 입가로 야릇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여자에게서 욕정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여자에게서 나는 진한 화장품 냄새와 뒤섞여서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못 본 척 길 건너만 쳐다봤다. 잘생긴 오빠, 술 한 잔만 사주셔요. 여자가 불쑥 다가와 그의 팔짱을 꼈다. 단번에 여자의 체온이 그의 옆구리로 흘러들었다. 여자의 체온을 느껴본 지 오래된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육감이나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다. 푸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갈망을 흐리게 하는 어떤 짓도 하고 싶지 않았다. 육감으로 인해, 에로스가 던져주는 애욕으로 인해 갈망을 무디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늘 자신에게 다짐해왔다. 그는 여자를 외면하고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뻔뻔하게 그의 팔을 잡고 흔들던 여자가 팔을 놓았다. 여자는 무시당한 화풀이로 더 큰 소리로 껌을 씹으며 되돌아갔다. 여자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며 껌을 질겅질겅 씹어댔다. 남자들이 골목을 기웃거리며 다가왔다.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남자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여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남자들이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문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문을 닫으면서 그를 힐끗 뒤돌아봤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얼마 후에 정한의 일행이 다가와서 차를 세웠다. 누구 한 사람 앞으로 와. 수진이가 오든지. 혼자 사는 남자들인데 오랜만에 가까이서 여자 냄새 좀 맡으며 가자. 그가 앞자리에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정한이가 뒷좌석으로 고개를 돌리고 능청스럽게 말을 뱉었다. 그냥 가자. 내가 불편할 것 같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고정시켰다. 정한은 좌측 깜빡이를 넣고 출발하면서 그를 쳐다보고 웃었다. 민철이 오빠, 미안해요. 밤늦게 불러내놓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집에서부터 한 사람 앞에 타라고 고집을 피워서 늦었어요. 당해본 우리가 앞에 타겠어요? 유리창 닦아라. 라디오 켜라. 담뱃불 붙여라. 얼마나 귀찮게 하는데요. 결혼하면 마누라한테는 그렇게 못할 거면서. 차가 출발하자 미경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다. 다림질이 잘된 옷차림 만큼 목소리도 단정했다. 그녀의 희고 통통한 얼굴은 맞달처럼 성숙하고 부드러웠다. 너희들이 필요할 땐 나 부려먹으면서 군말 없이 잔심부름 좀 못하냐? 나 아니면 누가 지금 이 시간에 대천까지 가겠다고 나서겠냐? 그리고 말야, 여자들이 어느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내가 말 안 해도 분위기 봐서 라디오도 켜고 CD도 바꾸고 재떨이 넘치면 비울 줄도 알아야지. 너희들이 알아서 못하니까 시키게 되는 거다. 정한도 지지 않았다. 우리는 오빠 안 챙겨줬나? 호라비가 불쌍해서 가끔 밑반찬 해다 주잖아. 그게 보통 마음 먹고 하는 일인 줄 알아?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챙이 긴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모자 뒤로 빠져나와 있는 긴 생머리에서 반항적인 냄새가 풍겼다. 각선미가 드러나는 바지와 배꼽티가 잘 어울리는 그녀의 늘씬한 몸매에서는 언제나 가벼운 열기가 새어나왔다. 그 열기 때문인지 나이보다 대여섯은 어려 보였다. 그건 그렇고 우리 그림 좀 안 팔아줄 거야? 요즘 큰 공사한다며. 복도고 방이고 그림 하나씩 걸어줘. 요즘 통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수진의 말투에 사뭇 불만이 섞였다. 정한은 수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듯 실내 후사경을 기웃거렸다. 어두워서 후사경 안의 표정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정한은 고개를 돌려 흘끗 수진이를 쳐다봤다. 수진이는 보란듯이 얼굴을 내밀었다. 솔직히 말야, 남지도 않는 공사하면서 그림 팔아주고도 너희들한테 밥 한 번 못 얻어먹어봤다. 그 돈 받아서 엉뚱한 놈들 호강시키잖아. 오빠 아까부터 왜 그래? 우리한테 남자가 어디 있다고 엉뚱한 놈이니 다른 놈이니 그래. 혼사길 막을 일 있어? 억지 쓰지 말고 그림이나 달아줘. 그러면 이번엔 정말 보답할게. 응? 수진은 뒤에 가서 비음 섞인 말투로 애교를 부렸다. 그러면 좋아. 돈 좀 빌려줘. 10%는 그림값으로 쓸게. 이건 무명 작가한테는 파격적인 대우다. 오빠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돈이라면 오빠가 많지. 수진의 높은 목소리는 셀쭉하게 눈을 흘긴 효과를 냈다. 사업 빵빵하게 돌아가면 예술가 하나 키우는 셈 잡고 팍팍 밀어줄 테니까 지금은 시집갈 미천이라도 좀 돌려주라. 시집갈 미천이 어딨냐? 수진은 토라진 목소리로 말을 하고 뒤로 기대 앉았다. 정한은 국도로 접어들면서 잡음이 심해진 라디오를 끄고 오디오를 켰다. 올드 팝송이 흘러나왔다. 소리가 너무 커서 모두들 인상을 찌푸렸다. 정한은 서둘러 볼륨을 낮췄다. 벨레는 불빛에 드러난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천 42km, 마음이 어렴풋이 아렸다. 오래전의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푸시가 실종된 그 바다로의 여행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한편으로는 그곳 해변이 궁금하기도 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로 어쩌면 기억 속에서 그곳을 지워버렸던 것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수치심과 분노의 유리파편이 되어 신경 마디마디마다 박혀 있었다. 그 고통은 오래 계속되는 바람에 면역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고통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수치심은 종종 자살 충동으로 이어졌고 분노는 발작으로 이어졌다. 두 개의 감정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동시에 일어나서 그의 정신 상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장과 떨림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푸시의 마지막 편지를 외우고 있었다. 친구와 그리고 여자들 앞에서 자신의 감추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뒷자리에 앉은 여자들 사이에서 전화벨 소리가 났다. 정한도 벨레도 오늘 처음 보는 여자가 휴대폰을 켰다. 수지는 그 여자 영숙을 친구로 소개했었다. 하지만 외모만으로 본다면
한참 나이 많은 언니 같았다. 잠시 조용히 해주실래요? 영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여보세요? 응, 나야. 자고 내일 갈 거야. 나 수진이랑 대천에 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야. 반도 넘게 왔어. 수진이네 집에 가는 거야. 내일 바다 구경하고 가려고. 수진이하고 간다니까. 남자 없어. 수진이 차 타고 가는 거야. 왜 그래? 계속 호출했어. 전화도 했었고.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았어. 정말 수진이랑 가는 거야. 수진이 바꿔줄게. 영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내밀면서 남자들의 뒤통수를 바라봤다. 얼굴이 저절로 붉어졌다. 유부녀라는 걸 굳이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밝힐 필요를 못 느꼈다. 그저 오늘 하루 얼굴 보면 그만인데 자세한 설명 늘어놓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쩐지 감추려다가 들킨 것처럼 낯 뜨거웠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자고 했어요.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갈게요. 수진은 영숙을 바라보며 눈을 찔끔거렸다. 응, 알았어. 자기 좋아하는 고등어찌개 끓여놨으니까 데워 먹어. 미안해, 끊을게. 영숙은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영숙은 이내 홀가분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수진이가 문득 쓸쓸한 감정에 취해서 어둠에 휩싸인 바다를 입에 올렸고 영숙이가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쳐서 떠나오게 된 여행이었다. 밤늦게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영숙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영숙은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도발적으로 수진을 따라 나섰던 것이다. 일행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대천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해변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서서 어둠 속에 묻힌 바다를 바라봤다. 차갑고 눅눅한 바닷바람과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바다 비린내가 코를 자극해왔다. 여자들은 금방이라도 계단을 밟고 뛰어내려갈 태세였다. 영숙이와 수진은 가볍게 탄성을 질렀다. 정아는 담배를 빼물었다. 미경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벨레의 마음은 저절로 곤두섰다. 그의 귀에는 파도 소리가 신의 사자들이 지르는 아우성처럼 광포하게 들렸다. 여느 바다와는 다른 어둡고 사나운 공포를 느꼈다. 포세이돈이 피의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벨레는 허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을 느꼈다. 그는 어둠 속에 난무하는 포악한 신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에게 발 앞의 계단은 sheol로 내려가는 입구였다. 그는 정한과 여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바다를 등지고 돌아서서 푸시의 마지막 편지를 소리내서 외우기 시작했다. 술 취한 남자들이 소란스럽게 상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높고 억지스러웠다. 공포 대신 축축하고 뜨거운 물기가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왔다. 그는 얼굴을 비비는 척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어쩌면 바닷가 사람들은 몇 년 전 그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너무도 다르게 말쑥해진 그를 알아보지는 못하리라. 그는 당시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다. 기억은 함몰된 채 상처만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자들은 금세 바다의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들의 눈에 어렴풋이 물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자들의 흥분은 이미 가라앉아 버렸다. 기온이 뚝 떨어진 새벽바람에 비해 여자들의 옷이 너무 얇았던 탓이다. 일행 중 어느 누구도 밤바다로 가자고 외치던 수진이조차도 한 발자국도 더 계단으로 내려서지 않았다. 여자들은 어깨를 움츠리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추운데 해변으로 내려갈 건 뭐 있어. 여자들의 옷도 바닷바람을 견디기엔 너무 얇은 것 같다. 벨레는 여자들의 몸짓에서 마음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말을 던져놓고 광장 옆으로 난 길을 향하여 앞서 걸었다. 길에는 유령선처럼 불을 켜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횟집들이 즐비했다. 나머지 일행도 그렇게 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종종 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왔다. 벨레가 앞장서서 횟집으로 들어갔다. 드문드문 앉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들에게 몰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내 그들의 존재를 잊고 자신들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낭만을 즐기기엔 너무 추웠어. 미경은 자리에 앉으면서 아쉬운 듯 말했다. 미경은 할아버지의 지원으로 일찌감치 제법 규모가 큰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통통한 얼굴과 하얀 피부는 부유하고 안정된 인상을 주었다. 해변으로 내려가 봐야 별거 있겠어. 기껏해야 신발에 모래만 들어오겠지. 정화는 두 손을 엉덩이 밑으로 밀어넣고 앉아서 상체를 흔들며 여자들을 번갈아 봤다. 늙은이 다 된 사람처럼 멋없는 건 알아줘야 해. 수진이가 정환을 보며 눈을 흘겼다. 이건 현실 문제야. 몇 년 전에 사귀던 여자가
겨울바다가 그립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었지. 겨울바다가 그립다는 말이 잘 와닿지는 않았지만 여자들의 감상이겠거니 생각하고 기꺼이 바다로 데려다 주었지. 그런데 몸속으로 파고드는 추위 때문에 여자고 지랄이고 다 두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때마침 그 여자가 파랗게 질려서 어디론가 들어가자고 나에게 재촉을 하더군. 그 후로 누군가 낭만에 젖어서 겨울바다 운운하면 나는 속으로 비웃곤 하지. 현실은 항상 그런 거야. 냉혹한 거지. 정화는 엉덩이에서 오른손을 빼내 물컵을 집었다. 그럼 경험 또는 추억의 문제네. 오빠의 추억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사람에게 겨울바다가 고통스러운 추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겨울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 앉아 있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멋진 저녁까지 얻어먹었거든. 수지는 꾹 눌러 쓰고 있던 모자의 창을 살짝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면서 웃음 지었다. 낯선 사내놈한테 저녁 얻어먹은 게 대단한 추억거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정화는 식당 아주머니가 놓고 간 매운탕을 뜨려다 말고 수진이를 비꼬 왔다. 낭만이 별건가. 아무튼 적어도 고통스러운 순간은 아니었어. 수진이가 정환을 향해 눈을 흘겼다. 남자들의 속셈을 모르는 순진녀도 아니면서 저녁까지 얻어먹었다면 아쉬움이 남았거나 저녁 후에 배드타임을 가졌겠지. 그건 사상 또는 자유의 문제겠지만 정환은 벨레와 수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웃었다. 속물, 술이나 받으슈. 수진은 소주를 내밀었고 정환은 들고 있던 잔을 비우고 수진이 따르는 걸 받았다. 남자들은 어떻게든 여자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구애를 할 뿐이라고. 사랑, 배려 등등 그 어떤 신사적인 행동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구애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정환은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결혼 후에는 남자들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 아내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지, 가족과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희생물로 삼을지 고민하지. 대부분의 남자는 가족과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희생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추세가 점차 바뀌고 있지. 아내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가족과 부모를 멀리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 두 종류의 남자 중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원할까? 양쪽을 다 행복하게 할 수도 있잖아. 미경이가 끼어들었다. 그건 양쪽 다 잃는 거야. 미련한 남자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 혼자 불행을 짊어지는 거야.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밖으로 떠도는 남자들은 대체로 그런 부류지. 결혼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혹시 또 경험에서 얻은 교훈 아냐? 겨울바다의 고통처럼? 수진이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는 좀 했다. 서너 명의 여자와 동거하면서 깨달은 거지. 그래, 맞아. 겨울바다의 고통처럼 동거의 고통을 겪었지. 지금도 자신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정환은 술잔을 높이 쳐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건배나 한번 하자고. 정환이 제안하자 모두들 술잔을 집어들었다. 카피라이터께서 한 말씀 하지. 정환은 벨레를 바라봤다. 벨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음산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다가 문득 깨어났다. 낭만을 위하여. 벨레가 술잔을 들자 모두들 위하여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다. 그들은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소주와 맥주를 대여섯 병 넘어 비웠다. 벨레도 사양하지 않고 맥주를 서너 잔 정도 마셨다. 미경은 정환 대신 운전을 하기로 해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정환과 수진은 급하게 많이 마신 만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취해갔다. 영숙은 술을 마시는데도 취하기는커녕 도리어 말똥말똥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난 참 아름답게 살고 싶었는데, 오직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만을 위하여 내 순결을 바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날마다 망가지고 있어. 욕망은 나날이 쌓여가고 마음은 이렇게 추해져 가는데 미련하게 꿈은 버려지지 않아. 아름답게 살고 싶은 꿈 말이야. 지금은 나한테 순결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수지는 피식 웃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믿었다. 수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재수하는 남자친구의 아기를 가졌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왔고 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번번이 대학에 떨어졌고 대학에 못 갔다는 이유만으로 수진의 부모는 남자친구를 냉대했다. 남자친구는 수진의 임신을 핑계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수진의 부모는 8개월이 넘은 태아를 강제로 유산시켜버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수진이가 낙태 수술을 받은 며칠 후 남자친구는 산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그 뒤로 수진은 남자친구의 죽음과 욕망 사이에서 늘 괴로워했다. 나도 섹스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난 섹스의 즐거움을 알아버렸거든. 내 꿈을 산산이 부숴버리고 싶어.
수지는 머리가 무거운 듯 고개를 쳐들고 정한과 벨레를 차례로 노려봤다. 개슴츠레하게 아래로 처진 눈 속에서 욕망이 타올랐다. 오빠들 알아. 부숴버리고 싶다는 내 말. 나도 남자 품에 안겨서 자고 싶어 미칠 때도 있어.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을 때 혼자라는 사실이 미칠 정도로 끔찍할 때도 있어. 혼자 자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허전하고 낯설어져. 수지는 취기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외로워서 힘들 때는 말야. 이 세상 어딘가 또 나처럼 외로워 미치겠는 남자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만 있다면 그 남자에게라도 가고 싶단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누군가 내가 외로워하는 걸 알고 내 방문을 열고 턱하고 나타났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어. 남자하고 살아봐 그런 말 나오나? 영숙이가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한이가 허리를 펴고 마주 앉은 여자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코웃음을 쳤다. 수진과 영숙은 술잔을 주고받느라 정한의 표정을 보지 못했다. 아침이 가까워올수록 횟집 안은 손님들로 붐볐다. 바닷가 어디에선가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온기를 찾아오는 듯했다. 한쪽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순간 남자에게로 쏠렸다. 남자의 눈동자가 흐리터분하게 허공을 헤매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시선을 거두어들이고 나서도 영숙은 계속해서 혼자인 그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저 외로운 남자 좀 위로해주고 오시죠. 마음에 들면 아예 동행을 하시든가. 정한은 영숙에게 괜한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영숙은 흘끗 정한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한의 표정은 쌀쌀했다. 출발 전부터 느껴오던 못마땅함이 술기운을 빌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영숙은 여겼다. 정한의 시니컬한 음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다. 재밌는 시간 되세요. 저는 물러갑니다. 영숙의 음성은 당돌했다.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진이가 정한을 노려보았지만 정한은 태연하게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고 영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이었다. 벨레가 벌떡 일어나서 그 남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하지만 아무도 벨레의 움직임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영숙은 비틀거렸지만 무사히 마루 끝에 앉아 신발을 신고 있었다. 미경이와 수진이도 곧이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제야 미경은 흥분한 벨레의 뒷모습을 봤다. 오빠, 왜 그래요? 미경이가 벨레의 등 뒤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이놈, 포세이돈의 사주를 받은 더러운 이놈. 미처 누가 말릴 틈도 없었다. 벨레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 남자가 욕설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벨레는 그자가 푸시를 강간한 일당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멱살부터 잡을 생각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다가서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바닥에 나뒹굴어진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라 벨레였다. 엉겁결에 당한 그 남자가 벨레의 양손을 비틀어 빼고 밀어버리자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정한이가 쫓아와서 벨레를 부축해 일으켰다. 미경과 수지는 화가 나서 날뛰는 그 남자를 붙들고 사죄했다. 저놈은 제우스의 하수인이야. 푸시를 죽인 놈이라고. 저놈을 없애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신의 노예로 살아야 돼. 내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벨레는 정한의 손에 끌려가면서 소리쳤다. 야, 민철아, 진정해. 저 사람은 나이 많은 노동자야. 저자가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정신을 차리고 봐.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정한은 벨레의 등을 토닥이며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벨레는 뒤를 돌아보려다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다. 자신의 눈에는 분명 그 남자가 범인이었다. 그 남자 뒤에서 비웃고 있는 신은 다름 아닌 포세이돈이었다. 그는 소리내어 푸시의 마지막 편지를 외웠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더 주장하면 나는 다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 터질 듯한 가슴을 움켜쥐며 푸시야, 나에게 힘을 다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오. 지혜를 전송해다오. 그는 곧 진정을 되찾았다. 미경과 수진이 그리고 영숙이가 벨레에게 다가가려는 그 남자의 양팔을 붙들고 말리자 그자는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별 미친놈을 다 보는구먼. 아가씨들이 아니었으면 저놈은 나한테 맞아 죽었소.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는 한 주먹 했다고. 내 주먹이 안 나가 떨어진 놈이 없단 말이야. 정한이 벨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재회.
벨레를 비롯한 정한 일행은 바다를 뒤로하고 달렸다. 벨레는 몹쓸 역병이 쓸고 간 마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럽고 아쉬웠다. 바다를 등지고 항구 도시를 벗어나자 어둠은 조금씩 옅어졌고 사물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뒷자리에 탄 정한과 수진 그리고 영숙은 서로 뒤엉켜서 잠이 들었다. 운전석 옆에 앉은 벨레는 줄곧 우울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오빠, 눈 좀 붙이세요. 미경은 피로에 지친 얼굴로 웃어 보였다. 미경은 자신이 원하는 남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일일이 노트에 적어볼 정도로 이성에 대해 세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계획적이었다. 미경에게 결혼은 조건이고 결혼의 열매가 사랑이었다. 미경은 속궁합도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결혼의 조건은 부부간의 신의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다. 신의를 지키지 못할 인격의 소유자와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욕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벨레가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오늘 일로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신중하고 신사답던 그가 우울에 빠져있는 모습도 옆에서 보기 민망하고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실망하기에 앞서 야릇한 동정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새벽거리를 오고 가고 있을 때쯤 그들은 떠났던 도시로 돌아왔다. 맨 먼저 내린 사람은 수진과 영숙이었다. 정아는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벨레는 정안을 흔들어 깨워 올려보냈다. 벨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미경의 차로 바꿔 탔다. 미경은 둘러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그를 굳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제가 함께 가자고 그랬는데 당연히 태워다 드려야지요. 제가 그렇게 의리 없어 보여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숨을 내뱉었다. 벨레와 단 둘이 좁은 차 안에 있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긴장감이 몰려왔다. 아까 일은 미안합니다. 벨레가 말했다. 좀 괜찮아요? 실은 많이 놀랐어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 때문에 즐거운 여행을 망쳐서. 그런 말씀 마세요. 어차피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차 한 잔 사주지 않을래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고생시킨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늘 집에 계시나요? 수진과 어울려 가끔 회사에 놀러가도 벨레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미경은 그가 주로 집에서 작업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미경 씨가 전화 주신다면 언제고 환영입니다.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 집으로 와도 좋고요. 우리 집은 바로 이 골목 끝이니까요. 알았어요. 벨레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 고맙다. 인사를 하고 나서 차에서 내렸다. 미경은 그를 내려주고 방향을 바꾸어 달렸다. 그는 자동차 뒷공무니가 사라져버린 뒤에 발길을 집으로 돌렸다.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다. 그는 한나절 내내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렸다. 귓가에서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푸시를 구해주지 못한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고 불길하고 혼란스런 상념이 그를 흥분과 절망에 빠뜨렸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끔씩 허공을 향해 빈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슈퍼 여주인은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다. 슈퍼에서 사온 싸구려 양주는 헛구역질이 나도록 독했다. 하지만 그는 코를 싸잡아쥐고 거푸잔을 비웠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술이 취한 채 가족협회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낯익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복지사의 가냘픈 몸매와 따뜻하게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어지러운 마음을 감추려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건넸다. 노만호의 소식을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친절하게도 마침 며칠 전에 노만호가 다녀갔다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다음 달부터
가족협회에서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 교육을 받으러 나올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노만호가 정계에 복귀했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재활 교육을 받을 정도면 아직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벨레는 노만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안드로규노스 선생님. 노만호는 전화에 대고 외쳤다. 중저음과 고뇌에 찬 숨소리에서 근엄하고 결단력 넘치던 벨레의 모습이 저절로 떠올랐다. 벨레는 뭐라고 대꾸할지 몰라 망설였다. 선생님이라고 외치는 그에게 예전처럼 제자로 생각하고 하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나이에 맞게 존대를 해야 할지.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장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만호는 전화기 속으로 기어들어갈 것처럼 달려들었다. 노만호 씨, 오랜만입니다. 벨레는 취중에도 흐트러짐 없었다. 아니, 오히려 안드로규노스다운 품격을 유지하려고 고든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말만은 저절로 존대가 나왔다. 두 사람은 1시간 후 시내의 공원에서 만났다. 키가 크고 빼빼 말랐던 노만호의 모습은 몸에 살집이 붙어서 훤칠하게 잘생겨 보였다. 노만호는 종종 비굴하게 손을 비비거나 초조하게 두리번거리던 습관이 없어진 대신 거만한 눈빛으로 사람을 쏘아보곤 했다. 더구나 벨레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데리고 나온 사람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사나웠다. 여드름 자국으로 심하게 얼근 얼굴은 붉은 데다 군인처럼 짧은 머리에는 낚시줄같이 뻣뻣한 흰 머리카락이 반쯤 뒤섞여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오랜만이군.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어. 벨레는 노만호 옆에 서 있는 사내를 힐끗 쳐다보면서 애써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굳어서 튀어나왔다. 노만호의 낯선 태도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노만호를 경계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여전히 좋아 보이십니다. 약간 기운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노만호는 가볍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노만호 옆에 서 있던 사람도 함께 허리를 숙이며 벨레를 조심스럽게 쳐다봤다. 제 친구입니다.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해서 불쑥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노만호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여전히 거만한 눈빛으로 벨레를 쳐다보며 친구를 소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류창홍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랬습니까? 아무튼 잘 왔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를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말인가? 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상의 세계, 즉 진실의 세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친구는 은빛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진작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말까지? 벨레는 노만호를 가볍게 나무랐다. 그러지 말고 어디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시죠. 노만호의 눈에 비친 벨레의 모습은 병동에서 보던 때와 달리 유약해 보였다. 의지와 신념으로 형형하게 빛나던 벨레를 기대하고 있던 노만호는 실망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허투루 볼 수 없는 뭔가가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공원 근처의 조그만 술집으로 들어갔다. 구석 테이블에서 손님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여자가 나와서 그들을 맞았다. 실내 조명은 어둡고 따뜻했다. 소파의 등받이에 가려 손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쪽에 앉든지 손님과 손님이 서로 볼 수 없게 일부러 등받이 높은 소파를 배치해둔 것 같았다. 노만호와 류창홍은 이런 술집에 익숙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았다.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알 수 없는 여자가 이미 술이 오른 듯 발그레한 얼굴로 주문을 받아갔다. 노만호와 류창홍은 쉬지 않고 뭔가 말을 주고받았지만 벨레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가끔씩 류창홍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친 말로 술집 여자에게 명령을 하거나 으름장을 놓았다. 류창홍의 위약에 겁을 먹은 술집 여자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벨레는 그런 류창홍이 거북했다. 마음 같아서는 류창홍을 집으로 보내라고 말하고 싶었다. 노만호와 류창홍은 굶주린 것처럼 안주로 나온 과일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벨레는 마른 안주를 다시 시켰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안주를 집어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벨레는 더 이상 안주를 시키지 않았다. 여자가 서비스 안주를 내왔다. 양주 한 병을 비웠다. 벨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지루하고 답답한 그 자리를 참아야 할 이유를 못 느꼈다.
노마노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노마노를 불러낸 것조차 후회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듯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나왔다. 일행은 목적지 없이 걸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돌아서 다다른 곳은 향교 앞이었다. 직선으로 걸어오면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길을 30분 넘게 돌아서 온 것이었다. 벨레는 노마노와 류창홍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끌며 골목길을 헤매고 다녔을 뿐이었다. 집까지 따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먼저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실 겁니까? 노마노가 그를 맞고 물었다. 향교 앞에 가로등이 세 사람을 비췄다. 긴장감이 돌았다. 선생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의해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노마노의 눈동자는 이글거렸다. 벨레는 노마노의 눈빛에서 회의와 불신을 보았다. 허리를 굽혀라. 벨레가 말했다. 벌써 잊었느냐? 허리를 굽혀라. 머뭇거리던 노마노가 거의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벨레는 자신보다 키가 10cm는 더 큰 노마노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는 힘껏 들어올리는 신용을 했다. 손바닥이 등을 때리는 소리가 나자 어디선가 개가 짖었다. 일어서라. 무슨 뜻인지 기억하느냐? 예. 벨레를 노려보던 노마노의 시선이 수긋하게 땅바닥으로 향했다.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내가 개처럼 바닥에 엎드린 너를 들어올리는 것을 느꼈느냐 말이다. 예. 네 친구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함께 다니지 마라. 벨레의 말을 들은 류창홍은 노마노와 벨레의 눈치를 살피며 뒷걸음질 치다가 뒤돌아갔다. 나를 의심하는 건 네 마음이 그만큼 혼탁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있다. 진실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나야. 넌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세상을. 네가 만약 그 세계를 보고 싶다면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를 보는 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다. 벨레는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류창홍의 등을 외면하고 노마노를 바라봤다. 선생님, 세상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더욱 희망적입니다. 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노마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은빛 세계도 없다. 현재를 구하는 것이 미래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재를 구하는 것이고 또 미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텐데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오래도록 선생님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거짓과 진리의 세계를 구분하라고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가로등 아래 앉아서 술을 마셨다. 밤사이에 계절은 몇 번씩 바뀌었고 패배와 승리가 반복되는 싸움을 여러 번 했다. 새벽녘이 되어서 여관으로 들어갔다. 벨레는 노마노에게 은빛 세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었지만 노마노는 귀를 기울였다. 동이 틀 무렵 두 사람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잠에서 깬 벨레는 노마노를 깨웠다. 노마노는 벨레와 함께 있겠다고 간청했다. 하지만 벨레는 노마노를 돌려보냈다. 어느 봄날을 기억하시나요? 에로스는 푸시에게 수많은 애욕의 화살을 쏘아댔어. 하지만 푸시가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자 포세이돈이 남자들을 시켜 푸시를 강간하고 짓밟았던 거야. 그랬던 것을 그는 담담하게 지난 일을 되짚었다. 신의 음모와 계략으로 푸시의 영혼이 다시 고독의 공간으로 휩쓸려 가버렸지만 분명히 나와 맞닿을 어느 운명을 선택해서 다시 태어났어.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난다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라는 관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푸시는 이미 성인이 된 여자의 몸을 빌리기로 했을 거야. 그러나 푸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지 몰라. 프로메테우스가 푸시의 그런 마음을 읽고 도와주기 위하여 겨우 한 여인의 몸을 열어놓아 주었겠지. 프로메테우스가 신전에 들어가 신들이 훔쳐간 내 기억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되돌려 주었듯이.
그 일로 인해 지금 프로메테우스는 깊고 험악한 산중으로 도피해 있지만 언젠가 내가 그에게 큰 상을 내려 은빛 세계의 가장 위대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어야지. 잠에서 깬 그는 천장을 응시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상을 바라봤다. 현재 시각은 수요일 오전 5시 정각입니다. 전화기에서 나던 여자의 목소리가 멈추고 연이어 딩동댕 멜로디가 울렸다. 현재 시각은 수요일 오전 5시 정각입니다. 여자의 목소리와 멜로디가 2번 반복되었다. 벨레는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를 더듬거렸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전화기의 알람 버튼을 찾아 눌렀다. 현재 시각은 다시 시작되려던 여자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고요함 속에 떠도는 여운이 오히려 도련한 느낌을 주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면 늘 상념과 현실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그대로 다시 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뒤척임이 멈추고 잠시 방 안은 이전의 정막 속에 잠겼다. 그는 의식을 붙들고 속삭였다. 일어나서 산으로 가자. 산길을 따라 걸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산에서 돌아오면 한결 기분이 좋아진다. 그는 단숨에 일어나 불을 켰다. 눈이 부셨다. 그는 꼿꼿한 음경을 잡고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좌변기 뚜껑을 열었다. 굵은 오줌발이 쏟아졌다. 샤워기로 머리를 적셨다. 그의 나시는 군살 하나 없이 단단했다. 매일 새벽마다 어둠을 헤치고 산에 올라다닌 덕택이었다. 그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등산복 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약수터로 향했다. 배낭엔 물을 받아올 페트병이 담겨져 있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걸음은 주저함이나 더듬거림이 없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노인들의 낯익은 구호와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벨레는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는 근처를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넸다. 날이 밝지 않은 시간에 소리로만 익혀온 사람들이었다. 손전등을 들고 벌써 약수터에 들렸다 내려오는 노부부도 있었다. 그는 우암산 정상에서 운동을 마치고 가파른 경사지를 따라서 곧이 우물로 내려왔다. 그곳에 도착하면 언제나 동편 산마루로 아침놀이 퍼졌다. 그는 산을 마주하고 서서 해를 기다렸다. 그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해가 산등성 위로 조금씩 솟아올라왔다. 안녕하세요. 이른이 넘었다는 할머니가 다람쥐처럼 산을 타고 내려와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늘 그 시간이면 할머니는 그의 등 뒤를 스쳐 지나쳐서 백운사 쪽으로 내려갔다. 한 사흘 안 보이더니만 용케도 할머니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흘을 기억했다. 그는 노마노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우울증세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오후에 그는 스스로 주치의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료음악을 들으며 안정을 취해야만 했다. 우울증은 환청이나 환상과는 달리 생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서운 증세였다. 만약 그런 자신을 방치하면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고 서둘러 처방을 해왔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자신의 우울증을 인식하고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의지라고 정신과 협회의 자문위원이자 대학병원의 과장인 주병식 박사는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는 주병식 박사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는 있었지만 그에게 마저도 자신의 환청과 환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2번 다시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싶지 않았다. 푸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혼자 살아있다는 자책감이 의식 속으로 독약처럼 퍼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죽음의 충동이 찾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푸시의 환상과 환청이 죽음을 막아준다는 것을 주병식 박사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예, 어디 좀 다녀왔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의 등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백발이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내려와요. 할머니는 벌써 저만치 산길을 따라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만에 몸이 가벼웠다. 어머니는 벌써 시장에 나가고 없었다.
그가 모은 얼마간의 돈으로 조그만 가게라도 마련하라고 해도 어머니는 노점을 고집했다. 어머니는 한평 남짓한 노점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땀에 젖은 옷을 벗자 몸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몸은 어때? 그가 식사를 마치고 산에서 받아온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거의 매일 아침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전화하는 정한이었다. 정한은 그가 바다에 다녀온 후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좀처럼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아서 어머니조차도 그의 아픔을 쉽게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늘 통화를 해야 하는 정한에게만은 우울증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응, 괜찮아. 정말인데? 목소리가 어제하고 다른데? 산에서 노래를 좀 불렀거든. 야, 너만 그렇게 멋지게 살기냐? 나도 가끔 데려가라. 언제든지 올라와.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나도 술 좀 줄이고 너 따라서 산에나 다녀야겠다. 그건 그렇고 기분 좋으면 나와라. 점심이나 같이 하자. 얼굴도 보고 싶고. 특별한 일 없으면 며칠 있다 나갈게. 그래, 좋을 대로. 작업은 할 수 있지? 좀 급한 건데. 해야지. 자료 보내겠지만 30초짜리 영상 광고야. 콘티뉴이티까지 맡아줘. 중요한 건이야. 그러지. 정한이 콘티라고 하지 않고 꼭 콘티뉴이티라고 하는데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다시 말하지만 일정이 좀 바빠. 미친놈들. 광고 만드는 게 애들 장난인 줄 아나 봐. 모레부터 촬영에 들어가야 된다. 그는 정한과의 통화를 끝내고 설거지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엔 봄이 한창이었다. 나무들은 푸르렀다. 목련나무엔 꽃이 우아하게 피어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높았다. 햇볕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유리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계절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종종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 계절을 착각하곤 했다. 마음이 들떠 있을 땐 화사한 봄이었고 우울할 땐 언제나 가을의 저녁 나절이었다. 그는 자신이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는 봄 풍경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구분할 수 있었다. 놀라거나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다. 세상의 계절과 자신의 영혼이 속해 있는 계절이 다를 뿐 어쩌면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이야말로 진실의 세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독된 마른 행주로 그릇에 물기를 닦아 찬장에 넣었다. 싱크대 주변의 물기를 행주로 말끔하게 닦아내고 가스레인지 위에 물주전자를 올렸다. 장식장 서랍에서 손톱깎이를 꺼내고 거실 바닥에 신문을 깔았다. 바닥에 앉으려던 그가 뭔가 생각난 듯 엉거주춤 다시 일어섰다. 들고 있던 손톱깎이를 신문지 위에 던졌다. 손톱깎이가 부딪히면서 툭 소리가 났다. 장식장 문을 열고 세균 제거제와 냄새 제거제를 꺼냈다. 자기 방으로 갔다. 세균 제거제에 달린 바늘을 의자에 꽂고 분사했다. 그는 반복해서 의자 이곳저곳에 바늘을 꽂고 세균 제거제를 뿌렸다. 의자 소독을 끝내고 침대 여러 곳에도 바늘을 꽂고 세균 제거제를 뿌렸다.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 방도 소독했다. 거실 소파를 끝으로 그는 소독 작업을 마쳤다. 그는 안심이 된 듯 만족스럽게 웃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특이한 피부병에 대하여 민감해져 있었다. 아직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인해 보건소와 병원에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었다. 보건당국자는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서 예방이 되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보건당국자는 피부질환이 침대나 소파 같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세균에서 비롯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왼손 새끼손가락에 손톱을 먼저 깎았다. 그의 눈은 펼쳐놓은 신문 기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철새의 이동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고래, 참치 등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물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두고 종교가들은 종말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들이 쏘아올린 위성과
수많은 종류의 전파에 의해 지구 자기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구 자기장은 강약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곧 자기력이 회복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지구에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는데 대기층이나 오존과 같이 자기장도 지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의 하나이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생물들이 신경세포의 제2천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2천렴이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여 철새나 바다동물이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만약 자기장이 약화되면 인간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100년 동안 지구 전역에서 자기력이 10% 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고 한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아마 지구의 자기력이 17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제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 소용돌이가 지구를 강타하게 되어 지구상의 생물은 멸종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먼 훗날 지구의 운명은 재앙의 땅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전창기 기자. 그는 지구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봤다. 흘러가 버린 45억만 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50억만 년 동안 다른 부작용이나 재해가 지구를 디스토피아로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운이 좋아서 100억만 년이나 되는 태양계의 수명을 무사히 견딘다고 해도 사멸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다. 태양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날, 지구는 사라질 것이다. 혹자는 남은 시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세월이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피해갈 수 없는 사멸의 시간이 바로 목전에 와 있는 것처럼 슬프고 암담하다. 진보를 통해서만 사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쯤 인간들이 알게 될까? 원시적 물질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물질의 차원으로 진보하는 순간이 오기는 오는 것일까? 나는 은빛 세계로 돌아가서 지구를 무지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흩어진 손톱을 모아서 신문에 싸서 일어섰다. 주방에서 증기차의 기적 소리가 났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는 머그잔에 녹차 잎을 넣고 끓는 물을 부었다. 침실 겸 작업실로 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방 안에는 옅은 솔 향기가 떠다녔다. 그가 솔잎을 으깨 즙을 내어 만든 천연 향수에서 나는 냄새였다. 그는 왼손으로 컴퓨터 파워 버튼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음경을 만졌다. 그의 음경은 해소되지 않는 욕구로 뜨겁고 단단했다. 오랫동안 갇혀있기만 한 욕구는 하나의 짐이었다.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개의 아이콘 가운데 있는 작업실을 클릭하려다 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작동시켰다. 정한이가 보냈을 자료가 궁금했다. 포털 사이트가 떴다. 뜨거운 녹차를 조금 마셨다. 녹차 향이 열기와 함께 조금씩 몸으로 퍼졌다. 그가 머리에 쓰고 있는 헤드폰에서는 즐겨 듣는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8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병식 박사가 그에게 음악을 즐겨 들으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충고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늘 오디오를 끼고 살 만큼 음악을 좋아했다. 음대를 다녔고 성악을 전공했던 푸시로 인해 음악에 대한 그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던 것이다. 벨레로폰. 그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영문 이니셜과 숫자를 눌렀지만 별표로 표시되었다. 벨레로폰님에게 수신된 편지는 3통입니다. 지금 읽어보시겠습니까? 보낸 사람, 즐거운 카피 세상. 제목, 카피라이터들의 생각. 보낸 사람, 푸시케. 제목, 어느 봄날을 기억하시나요? 보낸 사람, 포털 광고 대행사. 제목 없음. 그는 푸시케가 보낸 어느 봄날을 기억하시나요를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마우스를 움직여 커서를 가져갔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은선이가 아니고 푸시케라니. 그는 되뇌었다. 보내니 푸시케. 수신인 벨레로폰. 날짜 0월 0일. 제목 어느 봄날을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 우연히, 정말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당신의 편지를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공개 편지를 읽고 조금 놀랐습니다. 벌써 꽤 시간이 흘러버려서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요. 혹시 어느 봄날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던 적은 없는지요? 어쩌면 당신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아닐지 모르지요. 당신의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공개 편지도 요즘 유행하는 사랑 이야기일지 모르고요. 나는 어떤 남자에게 당신이 공개 편지에 띄워놓은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나도 푸시케라는 아이디로 이메일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남자에게서 푸시케니 벨레로폰이니 은빛 세계니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 안드로규노스라는 이름도. 혹시 당신이 그 남자인가요? 만약 당신이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남자는 병색이 완연해 보였지요. 그것이 본래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벌써 몇 달 전의 일이긴 하지만 나에겐 바로 어제의 일처럼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주 잠깐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경부선 새마을호에서였지만 이야기를 나누었던 건 해운대 바닷가였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나는 그 남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남자 주변에 마법의 껍질이 둘러쳐져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할까요? 그 남자와 이별하고 나서 이별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2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헤어졌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현실 속에서 그 남자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난 그 남자가 시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시집을 뒤져봤죠. 거의 한 달 동안 서점을 들락거렸습니다. 여의고 지쳐있을 그 남자의 시를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남자를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찌 그리움같이 참되고 소중한 감정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남자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정말 만난 건지 현실의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책방을 돌아다니며 시집의 뚜껑을 열고 작가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설책들도 모두 뚜껑을 열어서 작가의 사진을 보았지요.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난 어느 책에서도 그 남자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잊어갔습니다. 아니, 잊혀졌겠지요. 기억의 저편 아득한 곳에서 그 남자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떠오르곤 할 때가 가끔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 의식 속에선 그 남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의식 속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무의식 속으로 편입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무의식이 당신의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무심코 검색창에 푸시케를 입력했고 검색된 많은 사이트 중에서 당신이 올려놓은 공개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 내가 당신을 만났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군요. 난 서울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 남자는 다른 도시 어디서 오는 길이라 했지요. 모르긴 해도 조치원이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치원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 남자는 검정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나이키 상표가 선명한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깨가 기울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가방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그 남자를 해운대까지 태워다 줄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택시라고 해도 자진해서 낯선 남자와 동승하기에는 좀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걸어가고 있는 남자를 불러서 제 옆에 태운 것을 보면 그 남자에게 경계심은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남자에게 왜 혼자서 여행을 다니느냐고 물었지요. 그 남자는 한동안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침묵으로 인해 민망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푸시케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한번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벨레로폰과 푸시케는 이 땅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고 떠난다고 그랬던가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루어질 거라는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무엇인가 홀린 듯
신비스러운 목소리로 바다를 향하여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깨어나라 벨레로폰. 절망과 굴욕의 잠에서 깨어나라. 신들에게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하자. 푸시케여, 너는 어느 혼으로 돌아와 내게 위안을 주려 하느냐.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당혹스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감 없는 당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또 그만큼의 번민을 남겼습니다. 그 남자의 중얼거림이 지금까지 내 기억 속에 이렇게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만 봐도 내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 남자가 내게 마법을 걸었던 것일 수도 있지요. 농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내가 너무 신기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스쳐 지나간 일에 대해 그다지 기억하는 체질은 아니거든요.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어디선가 아릿한 풀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솔향기 같기도 한 풀냄새가. 나는 그 향기에 잠시 취했습니다. 처음엔 어디서 나는 향기인 줄 몰랐지만 곧 그 남자의 몸에서 나는 것인 줄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 남자의 향기에는 수컷의 페로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는지. 그런데 나는 당신처럼 고독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다만 자기 고독을 발 아래 두고 못 본 척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겠지요. 고독은 드러내면 병이 되니까요. 고독해서 혼자 울어도 고독하단 소리는 못해요. 병이 될까 두려워서. 당신의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은선, 보내니, 벨레로폰, 수신인, 푸시케, 날짜, 0월 0일, 제목.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척 단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공개 편지를 띄우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낸 모든 은선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답장을 보내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은선이가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등록되지 않은 은선까지 합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테지만 저는 당신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일을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땐 고맙단 말도 못했는데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야 고맙단 말 한마디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건 기차가 동대구를 막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두 사람이 먼저 나가고 저는 그 사람들을 바짝 따라서 그 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아무도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면 나는 그대로 화장실로 가버렸을 겁니다. 그랬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부산역에서 당신이 나를 친절하게 해운대까지 태워다 준 것도 그 문에서 마주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문을 막 나선 뒤에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열려있는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기억날 겁니다. 아마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문을 닫으려고 어떻게든 문을 닫아보려고 문을 잡고 애를 쓰는 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난 문 닫는데 열중하느라 당신이 가까이 온 것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내 곁으로 왔을 텐데 당신은 그때 굽이 뾰족한 은회색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살색 스타킹을 신은 당신의 발이 그 속에 담겨 있었고요. 내가 문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득 가까이 온 당신의 발을 보게 되었을 때 당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긴 나 때문에 더 나아갈 수도 없었겠지만 내가 자동문을 닫으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내 바로 앞에 와 있었던 겁니다. 내 기억 속에 당신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당신의 구두 발자국 소리. 또각또각. 저기요, 그 문은 자동이에요. 당신이 내게 한 첫 마디 말입니다. 당신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처럼 예쁜 목소리로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안해할까봐 그랬던 거겠지요.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말인데도 일부러 일어나서 내 가까이 왔고, 그리고 목소리까지 한껏 낮춰 말했던 겁니다. 마치 속삭이듯 그렇게 말했죠. 남을 잘 이해하고 남의 흉을 감추어 주는 것이 당신의 천성인 듯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낮은 목소리에 당황해서 고개를 들었을 때 당신은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런 실수는 흔히 한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뒤돌아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난 속으로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당신 가까이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 나는 당신이 내 쪽으로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당신의 모습은 눈에 띄었습니다. 무표정한 사람들 틈에서 당신은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인사를 할까 생각했지만 그냥 앞서갔습니다. 개찰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뒤돌아봤을 때 당신은 플랫폼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 입고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빠져나온 뒤로도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더 이상 당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어디 가느냐고 묻더군요. 호객꾼이었죠. 그 사람에게 해운대 간다고 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요금을 부르더군요. 얼마만큼 먼 거리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당신을 만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훌쩍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더라면 다시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비싼 택시를 선뜻 타기가 망설여져 부산역 앞에 있는 관광 안내 지도를 보고 해운대의 위치를 짐작해 보았습니다. 그다지 멀지 않으면 걸어서라도 갈 작정이었지요. 나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탄 기차가 막차였던 걸로 압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땐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죠. 그러니 버스를 탈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역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필요 없는 한가로운 얼굴로 아무데나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보며 나는 어떤 자유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난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아침이 오길 기다릴까 생각하다가 곧 부산역을 뒤로하고 무작정 해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해운대 쪽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일단 부산역을 벗어나서 택시를 타도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아도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부산역을 벗어나 얼마쯤 걸어가고 있을 때 택시 한 대가 나를 지나쳐 한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후진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왔고요. 물론 나는 당신이 타고 있는 줄도 당신이 나를 태우러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차창을 열고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야 당신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앞에 싣고 당신 옆에 탔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는커녕 변명부터 했습니다. 새마을호는 처음 타봤거든요. 그러자 당신도 처음 타는 거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난 그러는 당신에게서 악이나 핀잔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난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아직 봄인데 해변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났잖아요. 바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우리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당신도 나도 바다를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당신은 무릎을 세우고 두 팔로 다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양반 다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다가도 당신은 가끔씩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우울한 심상에 빠질 뻔했는데 당신의 그 환한 얼굴이 나를 어떤 희열에 빠지게 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속으론 많이 아쉬웠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싶을 정도로. 당신이 해변을 가로질러 걸어나가면서 한 번인가 두 번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을 겁니다. 가볍게. 당신이 떠나고 나자 갑자기 해변이 텅 빈 것 같은 쓸쓸함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는데도
잠시도 쉬지 않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대던 청년과 웃음을 참지 못해 모래를 뒤집어 쓰고 뒹굴던 사람들, 그리고 내 바로 앞에서 다투던 나이 지긋한 중년의 연인, 그 밖에 그날 해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활기찬 정취에 동화되어 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난 당신이 떠나고 몇 분도 안 돼서 부산역으로 갔습니다. 대합실 의자에는 노숙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나도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잠을 자다가 아침 첫 차를 타고 경주와 포항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당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와 함께. 민철. 그는 편지를 쓰고 전송을 클릭했다. 편지를 다 써갈 무렵 경복궁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라의 뒷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생각에 잠긴 것 말고는 단숨에 써내려왔다. 아라를 잊기 위해 떠난 여행이라고 덧붙이려다 그만둔 건 편지가 복잡하게 뒤얽힐 것 같아서였다. 아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길어질 것이고 상대방은 자기와 상관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야 하는 불편을 참아야 할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아라가 캐나다에 다니러 간 것이 아니고 운영하던 의류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캐나다로 들어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어쩌면 아라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는 아라와 그렇게 멀어지는 게 마음 아팠지만 결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캐나다로 전화하지 않았다. 그의 슬프고 지친 기억 속에서 은서는 밤하늘 별똥별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존재였다. 그의 꿈속에서 은서는 푸시의 환영이 되기도 했고 또는 푸시의 환영이 은선이 되기도 했다. 그는 푸시와 추상화처럼 뒤섞인 기억 속에서 은선만을 분리하여 끄집어냈다. 그러자 은선을 만났던 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이다.